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조금 전 속보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언론은 어제 일본을 향한 미사일 발사를 김정은이 참관을 했고,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 12호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양 인근 순환 비행장에서 발사된 점, 그리고 일본 상공을 통과한 점, 또 정상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한 점 등으로 미뤄봐서 자신들의 미사일 기술이 거의 완성됐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발 의도와 일본을 자극해서 미국을 움직이려는 전략으로 볼 때 북한은 당분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예상은 당분간 북한과의 대화는 힘들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고민은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같아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나 이제 과연 어떤 옵션이 테이블에 정말 놓여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그 트위터가 아닌 백악관 그 공식 성명으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이 그 일본 상공을 그 통과하는 그 탄도미사일을 그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모든 옵션이 그 테이블 위에 있다고 이제 경고를 했고요. 이 전 세계는 그 북한이 보낸 이 최신 메시지를 잘 받았다. 북한의 그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은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로부터 북한 정권에 대한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그 미일 두 정상 간의 그 전화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밝혔는데, 두 정상은 북한의 그 압박을 강화하고 그 국제사회도 대북 지지에 그 동참하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점을 이제 다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예, 예. 한미 3국이 긴급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고강도 대북 제재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 역시 또 외교적 해법을 강조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그 행보가 이번 아마도 유엔의 그 추가 제재안 결의하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우선 이번에는 그 일본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지 않습니까? 아베 신조 그 일본 총리가 그 우리 상공을 통과하는 그 미사일 발사는 폭거이고 이 전례가 없는 그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그 강도 높게 비난을 했고요. 유엔 안보리에서 그 대북 압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그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미국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이 제재만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그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안보리 논의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이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브리핑에서 명백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도 북핵 문제는 압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 해결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그 대화와 그 평화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악순환을 끊는 것이고 평화로운 해결책만이 유일한 출구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예. 화충잉 대변인은 특히 이 북한이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 양비론적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그 핵심은 그 안보 문제이고 그 문제의 당사국은 그 북한과 미국, 북한과 그 한국이라면서 군사훈련과 미사일 도발 등의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런 문제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더 노력해야 하는지, 북핵 육자회담을 위해서 그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미국의 그 이른바 그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 중국이 좀 강하게 반발하는 이런 모양새이죠. 러시아의 그 세르게이 그 랴브코프 외무차관, 유엔 안보리에서 그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그 새로운 행보가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다고 하죠. 예. 이런 와중에 중국은 다시 사드 문제를 들고 나온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참 이 문제도 참 복잡한데요. 어제 바로 그 화충인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부리 증인 자리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미국이 그 한국의 그 사드 배치 완료를 그 요구했고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그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중국을 포함한 영내 국가의 그 전략 및 그 안전 이익을 그 훼손을 하고 동시에 그 한반도 긴장과 그 대립을 가속하고 한반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 등 그 지역 국가의 그 이익과 안전 우려를 존중을 해서 사드 진행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네.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금 방미 중에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미 국방부 청사에서 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네. 여기에서 아마 그 사드 배치 문제 이제 논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 현대 기아차 공장 4곳이 이 판매 부진에 따른 그 부품업체 그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장 가동이 전면이 중단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사드에 따른 중국의 그 보복 외판이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특히 야권은 정부가 북한에 너무 미온적 아니냐 이런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로서도 아니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설령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야당 공식 논평에 이어서 그 대선 후보였던 그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의원, 여기에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북한이 그 대화의 그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와 그 압박에 집중해야 한다. 이 북한의 지금 대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어제 그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우리가 여전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그 대화가 아니라 그 국민 안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신의 그 총리 시절 과연 그 북한의 그 도발과 위협을 얼마나 좀 자제시켰는지 이런 점은 좀 의문이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그 거듭 이럴 때일수록 그 남북관계의 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동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그 수석 부의장에게 그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오늘도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이럴수록 반드시 그 남북관계의 그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대전환을 도대체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렇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마땅치 않다는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참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고민을 하는 거지 특정 정권이 고민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지금 뭐 저걸 해도 이런 문제 쉽게 풀리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 공방으로만 갈 일은 아닐 것 같고 맞습니다. 정말 머리를 좀 맞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주미대사의 조윤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내정이 됐네요. 네, 그 중앙일보의 보도인데요.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죠. 이 중앙일보 그 복수의 그 여권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이 주미대사의 그 조윤재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 주일대사에는 이수은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그 내정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주중대사에는 이미 그 내정 사실이 알려진 그 노영민 전 의원이 그대로 맡는다고 하는데요. 이 조윤재 교수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측 그 싱크탱크인 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그 소장을 맡았고요. 지난 5월에는 그 문 대통령 그 취임 직후에 대통령 특사로 그 유럽연합과 그 독일을 다녀오기도 했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고 그동안 고사를 해왔고 그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도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요. 아마 이번에 그 이제 수락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주일대사에 임명된 이 이수은 그 교수는 이 노무현 정부 당시 그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아 동북아시대위원회죠. 그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정권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고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제 새벽 5시 58분경에 일본 상공을 넘어서 북한이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 국제사회의 거센 이 저항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건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지금 국회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국제사회 규탄이 규탄 성명을 또 채택을 한다 뭐 이러는데요. 네. 이게 뭐 성명 채택하고 규탄해봤자 이게 효과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현재까지 제재가 필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제재가 한계를 보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이 왜 핵무장을 고집하는가 하는 데 대한 평가가 북한이 생존을 목표로 한다. 체제 수호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는 제재 일변도로 대응해 왔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상호 간에 어떤 이해의 접점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결국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북한은 나름의 체제 수호의 입장에서 도발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하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로서도 굉장히 이게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좋을지 이렇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최고의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명백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국제사회 공조해서 제재에 동참하겠다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국방 안보 태세를 강화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응징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도 미사일 발사 훈련도 했고 어제도 보니까 적 지도부 타격 F-15K죠. 그런 폭탄 투하 훈련도 했고 이런 두 가지 입장에 덧붙여서 대화의 기조도 함께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이루어가는 속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가는 속에서 북한 비핵화의 또 하나의 토양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세 가지 전략 위에서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제재의 병행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 예. 근데 어제 오전 7시였죠. 우리 정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주재로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만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NSC가 12차례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이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후에 행동하는 방어적 태도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글쎄 저도 야권의 그런 대응을 보면서 방어적 태도는 안 된다가 뭘 의미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선제 타격이라든가 선제 타격으로 빚어질 수 있는 전쟁도 불사한다라든가 라는 걸 의미한다면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북한이 명백히 공격해오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전쟁의 위험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첫째는 국제사회와 함께 엄격한 제재, 둘째는 한미 동맹에 기초하고 또 우리 군 자신의 확고한 억제력 확보, 셋째는 남북 대화 기조 위에서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NSC 입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대화 말씀하셨는데요. 그 북한이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대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이제 예를 들자면 어제 그 도발을 보더라도 북한 나름으로서는 을지훈련에 대한 어떤 반발을 표명해 왔고 또 그 유엔의 제재에 대해서도 제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어떤 저항 의지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또 나름의 ICBM 완성을 통한 북한 핵무장 달성이라는 체제 수호라는 목표를 추진해 왔고요. 따라서 그런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적절히 파악해서 거기에 그 상응하는 그 대응을 해 나갈 때 대화도 가능하다고 보고 사실은 그 북한으로서도 보자면은 끝없는 이런 도발만 가지고서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 대화의 어떤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남북 교류의 토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더 대화 국면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네. 당위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라는 게 물론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무슨 일본 기타 어쨌든 국제 사회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함께 의논하고 공조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그것이 현 단계에서는 아주 답보적으로 보이고 그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에 계속 제기하고 그런 가능성을 높여나가도록 협의를 이끌어내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공조 말씀하셨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또 공조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라고 할 때 그동안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옵션도 함께 의미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로서 가장 가까운 우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재반 상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솔하게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특별하게 의미를 두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우리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우리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 측에 상응하는 그런 대화 파트너와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슨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주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우리로서는 충분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일본 있잖아요. 일본.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물론 이제 자기네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건 사실인데 실제로 일본 국내 사정, 다시 말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측면과 또 이런 북한 도발로 인한 대응이, 일본 측의 대응이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북한 미사일이 비록 높은 고도로나마 지나갔다는 데 대해서 일본이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긴급 방송을 통해서 대피를 촉구하고 무슨 전철이라든가 신간센 같은 기차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각급 학교들이 휴교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 등은 과잉 대응을 벗어나서 호들갑 정도를 벗어나서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저장하고 이를 더 강화시키는 이런 측면을 갖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베 수상의 국내 정치적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끊임없이 평화헌법 제9조 개정을 또 아베 정부는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소위 무슨 보통 국가론이라든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운운하면서 이제 일본의 새로운 어떤 재무장, 군국주의 부활 이런 것도 우려스러우리만큼 추진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그런 배경에서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상공 통과도 더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더 위기를 저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7시 41분 44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진짜 추울 정도로 선선합니다. 근데 교통 상황 어떨까요? 나성수 캐스터? 네, 이 아침에 집회가 있습니다. 테헤란로 포스코 센터에 모여있던 집회 인원들 행진을 시작을 했는데요. 삼성역 사거리 방향으로 하위 2개 차로 막고 현재 이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코엑스에서 삼성중앙역 포스코 센터까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주변도로 매우 혼잡하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시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쪽으로는 안양터널 부근 114km 지점 사고가 있습니다. 2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 현재 처리하는 작업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구간 미리 차로 변경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소래터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또 시흥에서 장수까지 5km 구간에서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북한이 자행한 미사일 발사의 이 의미, 타격력이 대체 어느 정도고 기술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이 군사적, 무기적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지금 순환비행장, 네? 거기에서 이제 발사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평양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사했다는 사실, 일본 상공을 통과해가지고 그게 떨어뜨리게끔 경로를 선택했다는 사실, 그리고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는 사실, 세 가지를 들어서 북한이 자신의 기술력이 완성됐음을 스스로 입증하려고 한 그런 발사였다는 평가가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성 12호라고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네.
이 화성 12호 같은 경우는 백두산 엔진이라는 걸 씁니다. 이 백두산 엔진은 화성 12형을 쐈죠. 또 화성 14형을 또 2번이나 쐈죠. 해서 여러 번 발사 실험을 해서 다 성공을 했던 그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그 뭐 신뢰성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탄두가 장착이 되어서 어디 가서 폭발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엔진만 신뢰성이 있으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신뢰성 있는 엔진을 가지고 순환 비행장에서 쏴서 그것을 이제 일본 상공으로 지나게 했는데 순환 비행장으로 쐈으니까 당연히 인구 밀집 지역이니까 민간인들이 많이 보겠죠. 보고 싶어서 보든 아니면 우연히 보든 그러면은 우리가 또 미국을 향해서 지금 대응을 하구나 하는 그 SNS나 언론이 발달하지 않은 그 북한 어떤 그 특성상 소문이 퍼져나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홍보 효과까지 고려한 발사 장소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대표님께서는 이 지금 가장 핵심이 그 탄도 부분에 있어서의 대기권 재진입 문제 아니겠어요? 네. 물론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 지금 분석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애초에 화성 12형 2111km까지 올렸다가 내려 꽂았고 화성 14형은 2700km, 3700km 여기까지 올렸다가 내려왔죠. 이때 이미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저는 뭐 보여주었고 완성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예. 그런데 이번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대기권 재진입을 했다 안 했다를 논하기엔 조금 사실 이릅니다. 왜냐하면 최대 고도가 과거에는 2111km, 3700km까지 올라갔고 ICBM 통상적으로 한 10,000km 날아가는 ICBM 같은 경우에는 한 2,000km 고도 정도로 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0km에서 내려 꽂아버리니까 막 20을 넘겨버리죠. 그런데 이번에는 550km 고도로 그 비행을 하다가 내려왔거든요. 물론 대기권 바뀌죠. 550km도. 그렇지만은 중력에 의한 그 중력 가속도가 덜 붙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막 15가 채 안 됐을 겁니다. 당연히 마찰열도 적고 마찰력도 적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550km까지 올렸다가 내려오는 이것을 보고 대기권 재진입 한 7,000도의 고열을 견디고 엄청난 마찰력을 견디고 이걸 평가하기엔 좀 이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뭐 다탄두 미사일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다탄두 미사일이 뭐 이렇게 탄두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서 몇 개로 쪼개지는 거죠. 이 낙하되기 전에. 그렇죠. 예. 그 한자로 풀이하면 당연히 마늘 따자. 탄두가 많다. 예. 탄두가 많은 여러 개인 그런 미사일이다. 이게 이제 다탄두 미사일인데요. 예. 이번에 그 일본 측의 발표에 의하면 그 목표 지점 낙하기 그 직전에 세 개로 분리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예. 쪼개져졌다. 뭐 폭발돼서 쪼개졌다가 아니고 분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됐다는 거, 예를 들어서 다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분리가 되어서 일정한 각도 또는 안정적인 각도로 다른 곳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서 다른 곳을 타격하는 것이 이제 다탄도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폭발을 했고 쪼개졌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면 불특정한 어떤 장소로 비정형적으로 날아가는 방식 이게 이제 그 폭발돼서 쪼개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일본은 분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를 봐서 이게 혹시 다탄두 미사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관측도 있는데 오늘 이제 김정은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다탄두 미사일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가능성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다탄두 미사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드가 40km에서부터 150km까지를 그 하늘 위에서 막아내지 않습니까? 고도가. 네. 그러면 왜 40km에서 150km를 또 한 90% 이상의 확률을 막을 수 있냐? 일단 발사되는 지점부터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레이더는 1800km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오겠다라는 계산을 딱 하면 예. 그쪽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내 미사일을 미리 날려보냅니다. 예. 미사일이 150km 안에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쏘는 게 아니고 이때쯤 150km 지점에서 만나겠다 하는 시점쯤에서 내 거를 먼저 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쯤 내가 이 지점쯤에서 요격해야 되겠다라고 쏘았는데 거기서 쪼개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리가 돼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내 미사일이 헛방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미사일 저번에도 그 말씀드렸을 텐데 이 사드 레이더가 200km의 여격 범위를 갖는 것은 한 발이 날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발, 세 발, 네 발, 여러 발이 날아오면 당연히 레이더 하나로 하나의 목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능력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여격 범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의 미사일을 쏘아서 여러 발을 쏘는 효과를 만들어버리고 또 그것이 경로 예상을 갖다가 흐트러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지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다탄도 미사일이 쪼개어져서 그 쪼개어진 다탄도 미사일 각각의 탄두들이 회피 기동을 하는 기술까지 발전했거든요. 예. 그냥 쭉 내려온 것이 아니고 피하면서 유도 미사일처럼 내려오는 예. 그런 것까지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방향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라는 그러한 위협의 연장선상으로 일본에 대한 도발을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신인균 대표께서는 실제로 북한이 괌 타격할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2%도 안 된다고 봐야죠. 1%도 안 된다? 네네. 왜냐하면 네. 괌을 포위 사격 또는 괌 주변에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얕은 괌 주변을 연상시키는 네. 그런 쪽으로 쏘면 미국은 당연히 공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핵 물질 제거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김정은 제거 작전이라든지 이런 군사 작전으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 작전을 하게 되면 북한 김정은 후세인처럼 체포돼서 사형당할 거 그건 정해진 수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괌을 타격할 가능성, 괌 주변을 타격할 가능성 저는 1%도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아오모리현 또는 이와테현 상공을 날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일본 혼슈 북부인데 이게 이제 또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서 아주 자극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사드 레이더가 일본 혼슈에 2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남쪽에 이제 교토부에 하나 배치되어 있고 네. 그리고 북쪽에는 이 아오모리 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사드 레이더의 상공을 지나간 거죠. 어쩔 거냐 우리가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왜냐 물론 거기는 사드 탄은 없지만 예. 레이더만 있지만 어쨌든 사드라는 게 150km밖에 고도를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550km 고도로 비행을 해서 지나가 버리니까 알고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드 레이더를 비웃고 또 아오모리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대군, 우리로 지금 기동함대라고 하는데 함대 기지가 하나 있어요. 예. 기동함대니까 당연히 이지스함이 있겠죠.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은 이 탄도미사일을 여격하는 SM-3라는 아주 좋은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M-3가 하늘 위로 또 500km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또 550km로 지나가죠. 예. SM-3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평양에서부터 아오모리를 지나가니까 이게 북동쪽으로 가니까 최종 목적지 쭉 일직선 끄면 알래스카나 캐나다, 시애틀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지구는 구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직선으로 쭉 끄면 어디가 나오느냐면 하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2,700km를 날렸지만은 여기서 7,500km를 날리는 미사일 화성 14 이런 걸 쐈다면 하와이 맞은 거야. 이런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자극하는 미사일 발사 경로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괌 타격의 가능성을 그렇게 작게 보시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도발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핵실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작년 9월 9일 날 했던 5차 핵실험을 네. 우리 기상청은 지진파 5.0이라고 발표했지만 지중해 지진센터 그리고 네. 국미지질연구소는 지진파 5.3이라고 발표했어요. 예. 지진파 5.3을 대입을 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위력을 재면은 예. 한 40킬로톤에서 많게는 80킬로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예. 우리는 그걸 그동안 사실은 축소해 왔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한 10킬로톤 정도로밖에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10킬로톤 1945년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위력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니다. 그것보다 3배, 4배 강한 거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또는 대한민국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럼 정말로 또 큰 걸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지진파 5.5 이상의 위력을 낼 수 있는, 지진파 5.5가 되면은 저희 계산으로는 100킬로톤이 넘는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킬로톤이 넘는 위력, 지진파 5.5 이상 이런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